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신 장군님, 지금 명절인데 군에서는 옛날에 보면 네네. 명절날 보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외출 외박도 보내고 네네. 또 특식이 좀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계실 때는 좀 어땠습니까? 특식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봐서 좀 되게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부사관들이나 예. 고향에 가라 이런 사람들 좀 보내주고 되게 장교들은 예. 오히려 비상근무를 많이 해서 밑에가 많이 빠지니까. 예. 오히려 뭐 그렇게 해서 계급 위험 높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되게 뭐 그냥 있어. 그래서 저도 뭐 현직 생활할 때는 명절 때 고향에 가본 적이 사단장 하실 한두 때요? 번도 아니고 뭐 그 전에 뭐 중대장이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로로요. 예. 단지 이제 서울에 이제 국방부 이렇게 근무할 때는 서울 시내에 있는 뭐 형집이나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형편이고요. 하여튼 뭐 연휴에도 참 우리 국군 장병들 고생 많이 하죠. 제가 봐서는 저 용산에 있는 저 수뇌부 썩어 빠진 수뇌부를 제외하고 밑에 우리 장병들은 고생들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 또 연간 장교들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이 이게 뭐 정경두가 하는 짓이나 문재인이 하는 짓이거나 그 사람들 왜 모르겠어요. 수십 년간 해봤는데 병사들이야 입대해서 문재인이 있을 때 다 100% 입대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오래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정부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망국적인 행동인지 알면서 그렇다고 그것을 뭐 명령을 어기고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마음의 갈등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문재인 뭐 정경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맡은 자에서 쭉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자리에서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조선 조정이 엉망진창이라도 1591년 초에 전라자수사 이수신 장군의 지휘를 받은 전라자수형 병졸들은 거북선 만들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임난이 났을 때 훌륭하게 조선의 바다를 지켰고 그 조선의 바다를 지키니까 결국 명나라의 원군과 또 육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줘서 7년간 우리가 싸워서 그래도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꼭 그 명심하시고 지금 있는 장병들은 위에 군수뇌부와 정치 청와대가 아무리 썩어도 그 밑으로 여러분들이 1591년 전라자수영의 장졸의 심장으로 돌아가서 1년 후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전쟁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항제전장의 정신으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여러분들의 그 묵묵히 임무를 다한 것을 기억해주고 존경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예비이지만 힘 있는 데까지 그 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이 녹화를 저희들이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이에요. 자, 그런데 새로운 부대가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홍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소말리아 그 입구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옮기는 거. 그러면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역까지를 거리를 보면 이게 한 1,500km 정도는 좋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청해 부대의 작전 해역이 정확하게 지금 소말리아 어디쯤입니까? 이제 뭐 작전 해역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서쪽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아라비아 입구를 우리가 아덴만이라고 그러죠. 아덴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우리가 페르시아만, 걸프만 그리고 그 입구에는 오만만 이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페르시아만 쪽은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우리는 주로 홍해로 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화물선들이 과거처럼 이제
아프리카에 무역하는 걸 제외하고 유럽 지역에 가는 물동량은 뭘 희망 뭐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바로 수에즈 지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하면 유럽까지 가는데 15,000km 정도 되고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면 25,000km가 돼서 10,000km가 줄어드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수에즈. 그래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수에즈로 갔고 페르시아만 쪽에는 대부분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이제 미국이 충분한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됐는데 이제 그걸 확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덴만 지역에 그동안 해적 퇴치 활동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가지고 줄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청해부대가 임무를 확장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 척을 보내려고 해군에 사실은 전력 운용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차피 한다면 현실적으로 아주 무리해서 두 척을 보내기는 부담이 좀 되는데 한 척밖에 안 될 텐데 요거는 뭐 우리가 소위 홍해 쪽이 됐든 페르시아만 쪽이 됐든 둘 다 우리 아주 생명선이나 다름없으니까 뭐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쪽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수송로로 보호하는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볼 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다 수에즈는 사실은 아덴만 지역의 소말리아 해적이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안전한 데였어요. 그렇죠. 특히 1974년 4차 중동전이 끝나고 79년부터 해서 80년 요 사이 캠프 데이비드가 돼서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에즈는 굉장히 안정한 곳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부터 79년 이후부터 이란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페르시아만이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그렇다. 그다음 아까 이 소장님 넘긴 어느 신문입니까 이거? 이거요, 저기 아시아 경제라고. 하하가 뭐 저는 이런 게 참 물론 뭐 기자가 기사를 뽑고 뭐 데스크에 좋은데. 아예 포르무즈 가니까 방위비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 자체를 자꾸 용병화 계산화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예. 물론 뒤에 말은 안 해도 우리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한다든지 해외 가면 딸려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티모르 파병했다. 속으로는 동티모르가 예를 티모르가 뭐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미래를 보고 이쪽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파병하는데 내 돈 벌기 위해서 나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간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다. 동티모르는 노벨상 받으러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럼 호르무즈에 방위비 분담 좀 까기 위해서 가느냐? 우리 스스로 왜 자꾸?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방위비 줄이려고 여기 와서 고생하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이걸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설사 돈 벌러 갔다 하더라도 아니다. 돈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아니 우리 스스로 별로 그렇지도 않은 걸 드러내서 제발 이런 기사 좀 쓰지 마세요. 왜 아무리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어도 왜 그렇게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제목을 뽑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건 참 제가 불만스럽고 자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다 돈 때문에 났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남의 걸 털어먹으려고 전쟁이 난 거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력이 확대되고 나니까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 과잉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공급을 줄이려고 난 겁니다. 상대방의 공장을 부셔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저에는 경제적인 동인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도 이제 세계 11위 GDP면 좀 수준 높게 글도 쓰고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한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일 모범에 대해 문재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지력과 교양력의 제일 밑바닥에 저 일당이 있으니까 참 이게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똥물이니까 아랫물이 좀 깨끗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일단 청해 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놨는데 네네. 한국에 이제 4,500톤급 구축함이 이제 있죠. 네네네. 그 배도 크기에 따라서 작전 능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저 구축함은 이 헬기를
이렇게 실을 수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또 뭐 지난번에 보면 뭐 전투도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부상자가 있으면 실어 나르러 가려면 헬리콥터 이렇게 착륙장까지 하면 기본으로 한 4,500톤 이상 되는 구축함인데 한국이 저 배가 별로 없죠. 예, 세 척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저걸 또 한 척 보낼 배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이제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간다는데, 그래서 문 정권은 끝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고 언론에도 협조를 구한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생색을 잔뜩 넣어서 이제 물 밑으로 방위비도 이제 조금은 까주라든지, 뭐 미국은 또 뭐 그렇다고 SMA에서 방위비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지만은 한반도의 순환 배치 비용, 또 뭐 역외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더 내야 된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권의 구미대로 호르무즈 보내고 한 5% 올리고 무기 사준다고 말로 때우면 끝난다는 건 우리 계산이지. 앞으로 또 이 회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에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문재인 정권이 뭐 뒤로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이게 제 추정이니까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는 감안하고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5조에 이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이 뭐냐면 한국은 잘 아시는 뭐 시설 주둔 관리비, 건설 비용 거기에 이제 한국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임금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50몇 프로를 부담을 했는데 아마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덜렁덜렁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담할 항목의 원칙을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파 5조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경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아까 순환 배치 비용이라든지 여기서 미국 장병들이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한국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급에, 그죠? 여러 가지 뭐 붙이기 나름이니까 우선 그걸 협의를 굉장히 미국한테 유리하게 할 테니까 당장 4월부터 쓸 것은 뭐 기존에 의해서 몇 프로면 한 10% 정도 올려주는 거로 세면 세워줄게.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그 협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은 물밑으로 이제 소파 5조 개정에 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을 물밑으로 이미 성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무기 구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상 이러는 거라든지 부대에 붙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요거는 뭐 저 방위비 협상단의 그 어떤 수준을 넘어난 국가적 차원에서의 뭐 양보들이 있을 수 있다.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5일 날인가요? 폼페이오를 강경하고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희대 햇소리를 했잖아요. 미북 관계, 북핵 관련 미북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먼저 갈 수 있음을 뭐 알아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폼페이오가 아무 말도 안 했고 미국은 뭐 양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만 하고 해리스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냥 사실상 뭐 거절한 것이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들고 갔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북한 관광 부분에 미국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또 그걸 바꿔먹기 하고 또 무기를 슬슬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기는 지금 같은 무기를 1탕, 2탕, 3탕, 4탕 뭐 해가 몇 탕을 우러먹으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뭐를 언제까지 사지 않는다면 미국이 별 감흥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경화가 갔을 때 빈손으로 가서 남북 관계가 우선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금강산 관광은 국제제에서 빼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맨입에 갔겠습니까? 그럼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SMA도 지금 당장 국민들이 미국한테 굴복한 모습으로 안 보이도록 한 해 원일이 10% 해주고 그 대신 뭐 투자 이렇게 하고 무기는 이렇게 구매하고 SMA를 앞으로 소파 규정 5조에 한국이 부담할 항목을 훨씬 더 확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상상이 말씀하신 대로 빈손으로 왔으면 바로 폼페이오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우리는
그 남북 관계가 이 미북 관계나 국제 제재에 앞장서 갈 수 없음을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나 안 했어요. 아마 국무부 대변인인가 뭐 슬쩍 가벼운 톤으로 했고 좀 지켜보다가 하도 너무하니까 해리스 대사가 본국에 훈령을 안 받았겠어요. 보고하나 했겠어요. 그렇겠죠. 이런 뭐 이걸 가지고 강경화가 와서 또 처음에 강경화가 언론에 어떻게 했냐면 언론에 어떻게 났냐면 미국 측이 상당히 양해했다고 강경화가 이야기했어요. 맞아, 그렇게 말을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래서 뻥튀기를 또 하니까 해리스 대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은 이렇죠. 아니 그 선물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아니 그거 좀 조용히 있어주고 좀 우리 좀 이 쇼하는 걸 조금 해주지 그걸 꼭 표를 내냐 이 말이야. 어? 내가 선물도 줬는데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깨문을 동원해가지고 너 받아먹고 뭐 입 닦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요. 그걸 국민들께서 그 이면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대선, 한국은 총선 이래서 이제 각자 선거를 겨냥해서 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정으로 뭐 완전히 타결된 것처럼 한다 이렇게 쇼를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 국민한테 충격적으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중국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할 소리를 다 하고 길을 들인다 이렇게 폼 잡은 다음에 실제로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는 저것도 뭐 제가 볼 때 임시 마무리겠죠. 네, 다시 벌리죠. 네,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게 뭐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오히려 뭐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선방에서 잘 막았다 이럴 정도로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지금 비춰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저 트럼프라는 사람의 좀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시끌벅적하게 크게 판을 벌여가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놓고 주식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는 또 별것도 없는 합의를 해서 또 슬그머니 그냥 연초부터 이제 자기의 업적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효과를 놀린다는 측면에서는 김정은이하고 협상 방식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란하고 문제도 자기가 파기해가 위기를 좀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공연히 또 친 이스라엘, 친 또 사우디를 노골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 빈살만인가 불러가지고 하고 그 사이가 또 거기에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해갖고는 또 자기가 저 이란 군의 IS 격퇴전에 주역이 되도록 하고 시리아에 또 설치고 다니는 거를 경고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다가 또 이 솔라이마니를 암살하면서 또 굉장히 위기를 고조시켰다가 지금 또 썩 이렇게 마치 그 위기가 또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지금 정책의 거의 그 핵심이고 한반도 위기도 보면 2017년에 뭡니까 막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다가 또 쓱 빠지면서 2년 동안에 김정은이를 풀어놨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이 거두는 효과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뭐 쇼를 해서 시끌벅적하게 그 시끌벅적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거죠. 단기적 이득을. 중장기적 이득이라고 하면 시끌벅적하든 때로는 시끌벅적이 필요할 땐 시끌벅적, 조용히 하는 거에 필요할 땐 조용히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전국적인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또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 또 뭐 미국 사람을 잘 아시는 분들 들어보면 다 알만한 사람 많은데 트럼프는 사학가로서 성공적인 사학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부도도 많이 냈고요. 뱅크럽도 많이 됐고요. 트럼프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에 한 푼도 못 들이고 오히려 좀 까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도이치뱅크에서 뭐 특혜를 받고 또 뭐 러시아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정치 활동이나 뭐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인맥을 넓혀서 버티고 있는 거지. 그 뭐 자기가 그야말로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보기는 한참 못.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에
플러스 알파가 안 되면 안 깨먹은 거 완전히 안 날린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뭐 사업이 트럼프에서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때 또 뭐 애틀란타 또 투자해서 완전히 그 쪽박찰분한 걸 상무장관 윌브로스가 그때 있을 때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상무장관 했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성과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미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게 중국한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확실히 중국이 항복을 했나 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소위 환율 중국 정부가 사실은 말만 그 변동 환율제 시장에 맡긴다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다 개입해서 환율에 개입하잖아요. 그게 뭐 한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뭐 뒤팀도 없이 올해까지 계속되었다가는 이제 대선에 이제 경제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작년 연말부터 임시 봉합한 거죠. 이게 넘어갔는데 근데 미중 문제는 트럼프가 시끌벅적 하든 안 하든 간에 올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는 떠나야 되잖아요. 재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재임 기간 4년 동안은 이제 미국의 시스템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미중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입김이 강한 그 시기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컨대 2022년 또 미국의 중간선거 있잖아요. 공화당에서 아이고 중간선거를 위해서 뭐 이 좀 마무리해달라. 그거보다는 우선 자기가 자기 있을 때 또 허영심이 있으니까 레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버지 부시 때처럼 중국을 확실히 무릎 꿇리는 위대한 성과를 한번 달고 나가야 되겠다. 워낙 이 사람도 저지른 게 많아서 미국 여론상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안 되면 퇴후에도 또 관두고 난 데도 기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그런 성향이 2021년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정말 쇼가 아닌 실질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면에서 정치 눈피를 비교적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시진핑이는 아주 계산을 2021년을 지금 올해 소강 상태를 시간을 이용해서 아주 냉철하게 이제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의 미래는 랴오닝호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상하이하고 베이징 집값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경제가 지금 지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진핑부터 중국의 최고 두뇌 전략가들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근본 일측의 미중 패권 싸움을 위해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랴오닝호 나왔으니까 그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만드는 항공모함 두 척이 이제 거기에 러시아의 수호이 뭐 25입니까? 그걸 갖다가 본따 가지고 짝퉁 항공모함 함재기를 탑재를 했는데 사고 났죠. 거기가 이제 제대로 훈련이 된 조종사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사출기 항공모함에서 이제 뜰라 그러면 짧은 시간에서 확 뜨기 위한 그 사출기가 지금 중국이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항공모함 끝에 또 다른 한 배는 이 스키 활강대처럼 만들어가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내려갈 거니까 끝을 높여갖고 위로 올려갖고 내려오는 걸 추락을 감소하고 올리더만요. 그런데 현재 무게로 완전 무장을 해서 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장을 한 30% 수준만 해야 뜬다. 무게가 무거워. 새로 만드는 이 함재기가 무거워가지고요. 짝퉁을 러시아 걸 본뜨가 만드는데 러시아가 밉다고 이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막 수출 제한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함재기가 문제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만드는 항공모함이 겉으로는 항공모함인데 실제로는 기름도 많이 못 싣고 무기도 제대로 싣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떴다 앉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주고 있다. 저게 지금 오늘날 중국 짝퉁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간 지나면 보완은 되겠지만 중국이 워낙 주계장막에 가려 있는 나라니까 저도 그 기사 이렇게 보면서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중국 그 배를 현장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신문난 보도 수준으로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추정한다면
이 1894년 청일 전쟁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여튼 도쿄만에 이 리용장에 북해 함대가 왔어요. 북양 함대가.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쪽배 만들고 참 그런데 박살났습니다. 그 무슨 복양 함대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삐까번쩍한데 이 박살이 났고요. 전투용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 최근에는 조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전역한 아주 해군 고위직을 했던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 군생활할 때 십몇 년 전에 중국 배를 방문하면 우리가 삼류 중국집에 가 있는 보면 이런 이상한 커튼 쳐져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촌스러워. 그분 이야기로 야 이거 중국집에 들어간 기분이 들어요 배가.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가 보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 배에 탈 수 있는 전투 체계나 이런 모양이 갖추어졌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완전히 의전 뭐 이래서 이게 놀이배인가 중국 배인가 이게 무슨 19세기에 있는 함정에 막 삐까번쩍 뻘건 거 붙여놓고 용거려 놓고 이런 같은 그랬는데 뭐 최근에 많이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성도 그렇고 일본 해군 진짜 야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붙으면 지금 딱 1대1로 해군끼리만 붙으면 중국이 중국이 전멸한다고 봐요. 그런데 중국이 일본을 겁내는 게 일본은 193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래도 모양을 갖춘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최초로 전투기를 띄우고 또 안고 했고 그래서 이 진주만을 치러 갈 때는 인제는 항공모함 여러 대가 운용이 되면서 갔는데 그때 일본의 제로 전투기를 따라잡을 물론 그게 이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잘 부서지고 불이 쉽게 붙고 했지만은 적어도 속도부터 무게까지는 뭐 미군 전투기들이 따라잡지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이 톤수가요. 군함은 배수 톤수라고 해서 그 무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화물수나 유조선은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거든요. 여기 대략적으로 좀 그 배가 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무게를 낮추는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 좀 차이는 있는데 대개 한 6, 7배 그러니까 20만 톤 그러니까 30만 톤 유조선이라고 그러면 그 6분지 1이 한 4만 톤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항공모함 10만 톤이라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7, 80만 톤 유조선이니까 세계 제일 큰 거죠. 배가. 그런데 그때 당시 아카키, 히류, 소가 이런 일본 항공모함 특히 아카키 같이 제일 최고의 항공모함은 한 4만 2, 3천 톤 됐어요. 그 지금 같으면 한 유조선으로 따지면 3, 40만 톤, 30만 톤 정도 되는 이런 크기에 그 당시 엔터프라이저가 2만 5천 톤 정도 됐어요. 엔터프라이저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항공모함에다가 그다음 세계 최고의 아까 제로센 주기부터 함재기부터 내격기 같은 것들도 의뢰에 떨어뜨리는 정확도 이런 거 훈련도 이게 그러니까 그 평화무드에 오랫동안 있던 태평양 미 해군이 아주 박살이 났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있기 전까지는 제해권을 워낙 물량을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일본은 국민성도 그렇고 이 뻥을 별로 안 칩니다. 허풍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비단장사 왕서방이 얼마나 허풍이 센지 우리 사람 뭐 오전만 넘으면 일본 다장교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공군 능력으로 1대1로 붙으면 저는 일본이 이긴다고 봐요. 가정을 꽤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러니까 센카쿠에서 중국이 훨씬 가까운데 중국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에 그 아덴만에 구축함을 이제 보내는데 저 구축함이 이제 미국의 이 호르무즈 봉쇄에 역할을 하는데 미국이 뭐 세계에서 그래도 군함이 배가 타국보다 뭐 전 세계 나머지 나라를 합쳐도 미국만큼 될지가 못할 건데. 못하죠. 네, 그런데 미국이 배가 모자라서 한국을 들어오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이 이 호르무즈 해에 배에 들어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이란 봉쇄에 미국이 지금 너가 기름을 실어 나르니까 너가 길목은 너가 지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보고도 지금 그렇게 미국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한국이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마치 월남전 파병한 듯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더 혼나죠. 결국은 또 이 파병 효과가 완전히 또 상쇄돼 버릴 거다. 그 딱 노무현 때 예. 이라크 전에 세계 2로 파병을 우리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라크 전에 와줘서 고맙다는 그 아들 부시에 싹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괜히 스스로 값을 계속 까먹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냈으면 100원어치 낸 것만큼 그 값을 높이는 것이 전략인데 예. 100원을 내놓고 10원 낸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 참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무현 정부의 시즌 2인데 시즌 1보다 시즌 2가 더 저질이에요. 제가 그때 이라크에 있었는데 아르빌에 가 있었거든요. 한국 부대가 오기 전에 아르빌에 제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허 벌판에 그 한국 부대 점탐하러 온 사람들도 제가 다 보고 했는데 그때 보면 아르빌은 테러라고는 없는 쿠르드가 하는 안전한 지역에 허 벌판에 한국군이 몇천 명이 가서 차라리 지원 부대를 보내든가 도대체 남의 허 벌판에 안전한데 한국 부대 옆을 쿠르드 민병대가 지키다가 또 장난치다가 노무현이 오기 전날 한국군이 또 총을 쏴서 한 명 죽였어요. 그걸 또 덮은 거를 내가 공개했지요. 그러가 제대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것도 공개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서 뭐 때문에 저기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해를 해보니 저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힘든 데 지켜야지 뭘 하고 남의 동네에 허벌판에 와서 그 군대를 또 우리 군대가 또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니까 고맙다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해외 파병 역사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뭐 보수 정권든 진보 정권 똑같은 우리 지도자들의 국제 감각이나 얌체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우리 국민의 얌체인데요. 우리가 월남전에 제대로 싸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 뭐 정이냐 불이냐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좌파지. 그 논쟁을 빼고라도 우리 열심히 싸웠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시드마니를 거기서 마련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갔을 때, 이런 소말리아 파병되었을 때, 그때는 YS 정권 때입니다. 상록수 부대장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공병을 보냈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었습니다. 아니 남은 나라 전쟁터 가서 안전하면 똑같습니다. 청소하는데 너는 싹 빠져 있다가 청소 끝났다고 회식할 때만 나타난 여러분 얄미운 직원하고 똑같아요. 그 짓을 계속해 온 겁니다. 동티모르 갔을 때요.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라. 그러니까 동티모르, 서티모르, 접경지역에 소위 이런 지역에 싸움터였는데요. 우리는 제일 그 뒤쪽에 라스팔로스라는 지역에 그냥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원봉사단 이런 애들 보내든지 공병을 중심으로 보내든가 뭐 봉사부대를 중심으로 보내든가 이것이 뭐 포먼 뭐 기압장을 이만큼 머리로 깨고 그냥 당수 날리는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국적공의 왕이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당연하죠. 싸움 안 하고 애들 불러서 치료해주고 한국말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니까 아이 마음 좋은 아저씨 그러죠. 그런데 전쟁터 뭐하러 갔습니까? 그 이라크도요. 좀 미안하지만 이라크 가서 고생하신 분들 고생을 하셨지만 파병 난 거 외에 전투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 보내서 노다지 태권도 가르치고 아니 이거 선전이야 말든지 무적의 그 한국의 최고의 그냥 블랙베리가 왔다 하면서 뭐 그냥 그 총판을 그렇게 두들겨 맨손으로 부셔서 확 놀라게 시범 보여주고 그다음 애들하고 그 한국말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남은 이제 죽어 나가는데 지금 전쟁을 터에 가면 솔직히 말하면 군이 전쟁터에서 경험 언제 우리가 새로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6.25 때 이후로. 그 월남전에 가서 좀 많이 배워가서 그 기술이 한국군의 전투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럼 전쟁터에 가게 되면 그렇다고 뭐 요즘 대규모 전쟁이나 살상 지역도 아니고 기껏해야 되는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제대로 거기에 기여하고 또 제대로 한국군이 앞으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숱한 실전 그렇습니다.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있잖아요. 서부산하가 전투부대 가서 필리핀군은 뭐 우리보다 잘 싸든 못 싸든
그 존경받습니다. 근데 사실 안 보낸 게 나은 게 괜히 남의 전쟁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국민은 그냥 아주 우리 집 어려움인데 불이 났어요. 불을 꺼주겠다고 왔어. 근데 불은 안 끄고 저 뒷방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있으면서 아유 불 좀 빨리 꺼져야 될 텐데 이런 소리를 하면 열심히 밖에서 두고 물 뿌리는 사람은 얼마나 얄밉게 차라리 바쁘다고 안 오면 좋아. 네. 그래놓고 이제 선전은 해. 불은 지가 다 끈 것처럼 막 선전해. 그리고 뭐 있을 때는 꼭 나타나서 생색내고 또 미국한테 강조.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왜 골라가면서 국제적으로 얄미운 짓면에서 위상을 떨어뜨리냐 말이야. 제대로 파병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처럼 정말 귀신 잡는 해병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든지. 그러니까 전쟁터는 싸우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뭐 이렇게 해서 재난이 난 곳은 정말 가서 제대로 봉사로 하고 예. 목적에 맞게끔 가야지. 싸움판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주변 주민들이 고맙다고 한다 해서 연례적인 말로 고맙다 한다고 해서 뭐 다국적 불의 왕이니 뭐니 이런 제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좀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명청이 싸울 때 한국이 가가지고 네. 또 꽝총 쏘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조선 군이 파병을 억지로 당했다가 그런 짓 하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파병을 하면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리면 상대도 그거 다 하니까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